문재인 후보가요, 전쟁하자는 거냐면서 들고 나왔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어제 점심 무렵에 정부가 국민을 이렇게 불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로 시작되는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자, 이제 대표도 아니고 전직 대표인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12일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서 단순 찬반론으로 끝낼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의 야당의 태도와는 다른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고요. 김종인 위원장을 주변에 보좌하는 신지도부도 이런 방향에 따르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한마디로 이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친노가, 또 한가닥 안 하면 친노가 아니죠. 그래서 이 친노 구 핵심들이 반발을 슬슬 하더니만 급기야 어제는 14일에는 문재인 대표가 전쟁이냐 평화냐 라고 하면서 공격에 앞장선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국민을 불안하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여당 일각에서는 전쟁 불사와 핵무장을 주장하고 국민안전처는 전쟁 발발에 따른 국민 행동 요령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진짜 전쟁이라는 것이 그것을 하자는 것인지,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과 하루하루 생계를 이으면서 살아가는 국민들을 안중에나 두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안보입니다.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안보를 국내 정치 목적으로 활용하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경제가 무너져도 상관이 없냐는 식의 태도는 무모하기 거지없는 태도입니다. 안보를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이 무능한 것도 모자라서 무책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문재인 대표요, 참 잘 참다가 본색을 드러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분도요, 대통령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문재인 대표요, 지금 오늘 보면 5주째 지지율이 1위였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표가 20.3%로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1위를 5주째 달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0.7% 떨어진 42.2%입니다. 자, 그런데도 무슨 북풍입니까? 선거에 이용하는 겁니까? 자, 오늘 김무성 대표는 김종인 말이 맞는 말이냐, 문재인 말이 맞는 말이냐, 제1야당인 더민주당의 목소리는 누구 말이 정답이냐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 대표의 이 페이스북 글을 중심으로 친노는 다시 깃발을 들고 돌격 앞으로를 할 거다, 이렇게 언론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종인 체제를 가져오면서 경제나 정치에 관한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발언을 꾹꾹 속을 눌리면서 참아오다가 이제는 못 참겠다, 꾀꼬리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문재인 대표는 이 자기의 글을 갖다가 이렇게 쓴 부분에서 이번에 처음이 아닙니다. 11일 이후에 계속 SNS 등을 통해서 대북 조치를 비난하고 있는데요.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서도 여야가 정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을 자제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대통령이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던 김종인 대표와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문 대표가 이러니까 문 대표 측근인 김현미 의원도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이 나라를 폭망의 길로 몰고 가고 있다 했고, 조국 교수는 사드 배치는 미국 중심의 중국 포위 전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외교부는 종미 세력에 무슨 대책이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국민의당 역시 안철수 의원은 동교동 가서 이호 여사 앞에서 조아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일 대북 노선을 따르겠다 했죠. 햇볕 정책 개성자를 자처하면서 김대중 정신을 강조하고 있고, 천정배 의원은 뉴 DJ 했으니까 더 심하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으로 지금
이 야권이 대응하는 어떤 이유들은요, 결국은 야당의 핵심 지지층을 내가 잡아오겠다라는 이런 생각, 즉 더민주하고 국민의당이 두 당이 경쟁을 하면서 일부 원시합법 처리 등에서 국민의당이 찬성하는 모양새를 띄우니까 더민주가 찬성을 해서 야당이 두 개가 경쟁이 되니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말인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두 야당이 개성공단 중단과 북한의 핵미사일 부분에 있어서 서로 경쟁적으로 왼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가 더 왼쪽인지 모르겠고요. 안철수 의원은 2012년 대선에 출마할 때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더니만 이제 와가지고는 거의 안보 문제를 내팽개치고 DJ 정신으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그야말로 이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그야말로 저열한 경쟁으로 두 야당이 치닫고 있는 겁니다. 자,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깃발을 든 이상 이제 친노가 김종인 체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비를 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북풍이 총선의 태풍이 될까 여풍이 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단기적으로는 보수 결집을 하는 노림수가 있겠지만은 경제 암초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북풍이 무슨 선거에 이롭다,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먼저 망할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번은 예전에 어떤 북한의 도발과 차원이 다른 행태로 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간과하는데요. 자, 제가 앞에 이상우 소장의 말을 소개하면서 북한은 결의력, 전쟁 결의력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월등하게 뛰어나다. 무기고 뭐고 필요 없다. 경제력이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400만 중에서 2,100만 명은 죽어도 300만 명이 남아서 전쟁을 수행한다라는 북한과 서울에 대형 테러가 몇 개 일어나거나 북한의 장사포가 한 발 날라와도 서울 도심에 맞고 나면 대한민국은 전쟁 반대를 외칠 겁니다. 이 싸움이 애초부터 되는 싸움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바지 꼬랑지나 잡으면서 급하면 살려달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야당은 북풍 운운하면서 개성공단 폐쇄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사드 배치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야당이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이것이 단지 선거에서 이기고 지기 위한 전략 때문인 걸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야당은 근본적으로 종북 친북의 뿌리가 너무 깊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종북 친북의 뿌리가 이 당 저당에 깊숙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런 목소리를 배제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번의 위기가 예전에 이 대북 위기와 다른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과거에는 중국 어떤 행태로 남북 간의 충돌이 붙어도, 즉 연평도 때 북한이 우리한테 먼저 쐈고 우리도 북한에 쐈지 않습니까? 미국이 한국을 말리고 중국이 북한을 말리면서 금방 스톱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북이 핵을 발사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과정에 보면 사실상으로 중국이 북한을 통제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느냐라는 의심이 들고요. 북한도 중국의 의견을 100%다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도발을 직접 하고 있는 이유 중에는 우리가 중국의 대리인이거나 중국의 마름이 아니다. 중국에서 리모컨 조절을 하면 우리가 그대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느냐 하는 것을 한국과 미국과 일본에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즉 미국이 중국 보고 북한을 항상 통제하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무슨 중국이 시켜서 조용히 있으라 그러면 조용히 있고 중국이 뭐 좀 시끄럽게 해라 하면 시끄럽게 하는 꼬봉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국이 통제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것인지 북한을 끝까지 비호하는 쪽에 북한은 어떤 일이 생겨도 위기에는 우리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동반자다. 이런 입장을 취한 건지 어쨌든 중국은 이번 사태에서 북한 문제를 컨트롤 안 하거나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앞으로 이 충돌의 범위가 굉장히 복잡하고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한국에 이 와중에 우리는 사드 배치를 안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라고 안보 측면에서 요구를 받게 될 때 중국은 우리가 자기한테 기대하는 역할을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해온 사드 배치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화해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을 자꾸 무시하면 이제 대형 사단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드 배치를 하겠다고 돌아서니까 중국은 이제 우리를 들고 유방 앞에서 항장이 칼 춤추는 거냐고 이야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 중국은 이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을 한 덩어리로 놓고 연미기는 작전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한국을 향해서 도발할 때 예전처럼 신속하게 도발이 다다닥 하다가 멈추는 형태가 될 거냐 아니면 비교적 좀 오래 갈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제 오래 갈 수 있는 소지가 생긴 겁니다. 중국도 북한이 그러는 거를 은근히 그래 잘하고 있어. 이번에 맛 좀 보여. 우리가 없을 때 어떤 일이 보여지는지 한번 알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보 전략에 있어서 기존의 전략 중에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새로운 전략을 세우면서 그 다음에 북한과 관련된 충돌, 도발 매뉴얼도 완전히 새롭게 되어가야 되고 북한에 대응하는 우리의 군사 전략도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지 않고요. 이전식으로 뭐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말로만 대응을 하다가 북한이 만약에 서해어 오도를 그 중에서 가장 손쉬운 데를 침략해서 기습해서 주민과 일부 우리 군 관계자를 인질로 삼고 장기 인질전을 점령한 채로 벌이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만약에 혹시 그런 꼴을 당했다면 아마 정부의 책임을 묻는 개성공단 중단이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라고 하면서 야당과 정치권 민심이 감당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연평도나 천안함 사건 이후에 과연 서해오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때 약속했던 전력 강화를 했느냐?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단단히 대비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도심에 대형 테러가 한번 났다 생각합시다. 9.11과 같은 경우. 누가 했는지 북한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확정을 찾아내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면서 경제는 뭐 이 한국의 이 페닌슐라 리스크, 한반도, 코리안 페닌슐라 리스크, 한반도 위기 때문에 경제는 또 꺼져간다고 이렇게 바람을 잡을 때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거와는 명확하게 다른 부분입니다. 자, 김정은은 과거에 김정일은 그래도 상식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김일성이나요. 붙으면 어떻게 된다 하는 부분이 한미 간의 어떤 혈명관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중국과 소련이 북한을 말리고 있었고 그것이 세계대전으로 진화될까봐요. 그런데 이제 어린 김정은은 군부를 숙청하고 숙청해서 얼마 전도 이영길인가 날려버렸지 않습니까? 총참모장인가요? 이제는 완전히 일사불란한 자기 한마디로 갱스터 조직처럼 만들어놨습니다. 옛날처럼 북한이 핵명 원로들, 6.25 군사 원로들이 과두체제로 포진해서 저 군 전략에 있어서만큼은 자기들의 주장을 하던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마 아버지 두 사람보다 훨씬 더 심한 공포의 카리스마로 북한 군부를 장악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김정은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3년치 군량미를 확보해놨다 하고 게임을 한 1년만 벌인다 했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북풍 논란이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는 배부른 이야기라고 보고 있고요. 이후에 벌어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아주 치밀한 안보 전략과 군사 전략과 한미 동맹 관계를 강화해 나가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항상 우리가 장군하면 거기에 멍군하는 부분을 우리 예상이 빗나간데 수를 놓습니다. 바둑을 둘 때요. 내가 상대방이 어떻게 놓을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수를 하나 뒀는데 상대방이 내 수에 따라오지 않고 엉뚱하게 내 집 구석 깊숙이 들어오면 기분이 더럽게 나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 끌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무시를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북한이요. 이번에 개성공단 중단한다니까 곧바로 24시간도 안 되어서 폐쇄 몰수 추방해버리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 북한이 장군 멍군을 둘 때 우리는 내부에 반대하는 세력이 야당이나 국민들 중에도 많습니다. 북한은 일사불란합니다. 김정일이 결정하면 군부는 움직입니다. 일사불란한 체제와 내부의 반대가 복잡한 체제. 자, 어떤 신문은 박 대통령이 독주한다. 초강경 대북 대응을 한다. 브레이크가 없다. 국가안보보장회의가 논의 전에 가이드라인을 대통령이 먼저 제시했다. 하향식 의사결정을 한다. 논쟁해야 오판을 안 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NSC가 제 기능을 안 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6.15 정상회담을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12 북한 방문을 해서 정상회담을 할 때, 개성공단을 만들 때 정말 대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대중의 뜻을 다 모아서 했습니까? 싱가포르에서 만나고 어디서 만나면서 기습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의 대북적인 결단을 할 때 대중적으로 논의해서 한마디로 모든 기구를 거쳐가면서 논의해서 오판이 없는 결정을 한 대통령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그래 6.15 정상회담은 오판이 없는 결정이었습니까? 개성공단 설치는 오판이 없는 결정이었습니까? 오판이 없는 결정을 한다 해도요. 우리는 반대 세력이 내부에 많기 때문에 어려운데 한번 보십시오. 오판 대통령의 결정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독주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초부터 정말 이기기 어려운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대응해 가야 이 위기를 잘 돌파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통령이 우리가 월드워 Z라는 영화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모든 사람이 다수가 의사 판단을 할 때 결정하는 것과는 반대로 도저히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수를 생각하는 전략을 고민하는 참모를 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북한이 다수의 지금 대통령 밑에 보좌하는 국방부 통일부 NSC 참모들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소리도 좀 들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료들은 상상력이 결핍되었을 수도 있고요. 책임 때문에 항상 해오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상 못한 일에 부딪혔을 때 그때는 사후에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나 클 수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요. 정말로 우리가 예상 못한 일을 벌려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유리하니 북풍에 유리하니 하는 배부른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정말 치밀히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